바이러스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분포도인데요.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한 사람의 몸속에서 증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같은 색깔인 게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보면은 이제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쉽게 나오지 않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우리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차이점이 존재하니까 구분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이러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 않고 굳이 변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체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해결해보고자 이번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잘렸나요? 아니죠? 네, 이거 이제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분류 기준입니다. 네, 일단 숙주 세포의 종류, 핵산의 종류, 외곽 단백질의 배열 상태, 외피의 존재 유무, 외곽 단위 단백체의 수, 껍질을 구성하는 단백체의 수, 바이러스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증세 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바이러스를 분류를 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 분류법은 생물 분류보다는 아무래도 덜 체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생물 분류의 경우에는 공통된 조상을 기준으로 하는 계통 분류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그 발생이나 진화 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계통 분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바이러스 분류는 일률적인 원칙이나 규칙 같은 게 없이 상대적으로 중구난방한 양상을 띠게 돼요. 그리고 저기 계통 이름이 잘렸는데 계통 분류하기 계통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옛날에 우리가 뭐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울 때 아주 옛날에 생긴 최초의 생명체 해가지고 LUC라고 부르는 거고요.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커먼 에이션트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원생 생물 먼저 분류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분리되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분류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볼티모어 분류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ICTV 분류 체계인데요. 우선은 볼티모어 분류 체계부터 알아볼게요. 볼티모어 분류 체계는 1971년에 데이비드 볼티모어가 고안한 분류 체계입니다. 볼티모어는 바이러스를 유전체의 특성에 따라서 7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왼쪽에 있는 DS, DNA 이런 게 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일단 DNA와 RNA의 차이점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RNA랑 DNA 앞에 붙은 DS랑 SS 같은 게 있잖아요. DS는 더블 스트랜디드 해가지고 DNA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DNA랑 RNA가. SS는 이거는 이제 싱글이죠. 그냥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정성으로 보자면 당연히 DNA가 RNA보다 안정하고요. 더블 스트랜디드 겹가닥이라고 하거든요. 겹가닥이 외가닥보다는 안정을 하겠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요, 유전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유전자의 전달 과정을 배웠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DNA에 이런 식으로 3개씩 단위로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어요. AGC 작년에 그런 거 배웠었죠. 보면은 DNA 가닥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뚜껑 같은 역할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RNA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만 같은 애들에서 이거를 그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유전 정보를 복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진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랑 RNA가 같아지는 거죠. 인기 배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플러스라고 부르고 이 뚜껑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양성, 음성. 이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ssR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RNA, 그러니까 요 외가닥으로 된 RNA인데 그 염기 배열이 요거의 염기 배열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요거랑 염기 배열이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 RP라는 게 나오는데요. RP는 무슨 의미냐면요. RP가 이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역전사라는 의미예요. 역전사. 그래서 네, 이거를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해요. 작년에 배웠던 그 유전자 전달 과정 있죠. 유전 정보 전달 과정.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에서 단백질로 해석이 되는 이 과정을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러요. 근데 이후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이 밝혀지면서 몇몇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이 이 센트럴 도그마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것이 아니라 RNA에서 DNA가 전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역전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역전사된 DNA는 숙주세포의 DNA에 잠입되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앞에 바이러스 예시를 보시면은 ssRNA RP 바이러스 HIV가 있잖아요.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HIV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자기 유전자를 끼워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HIV를 완전히 치료하려면은 여기 삽입된 이 RT DNA를 뽑아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이 기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HIV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앞에 볼티모어 분리법 그림 보시면은 각각의 바이러스, 7그룹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자신의 DNA를 복제해서 숙주세포에다가 삽입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분이 볼티모어 분리를 고안한 데이비드 볼티모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역전사를 증명하는 효소를 발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놀랍게도 볼티모어 교수님이 아직 살아 계셔요.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칼텍의 교수직을 지내고 계시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CTV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TV는 1966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 분류만을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ICTV는 1971년에 처음 분류체계를 발표한 이래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류체계에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1차, 2차 하는 식으로 차수를 올리는데요. 보시면 저기 적혀있는 게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first 리포트 해가지고 맨 처음 나온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분류 체계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맨 위에 있는 정 가운데 이쪽에 있는 온라인 리포트 10번째 리포트가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CTV 10차 보고서에 따른 바이러스 분류 단계인데요. 위에서부터 림,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 종속과목 강론계를 배웠었는데 이건 생물의 종속과목 강론계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림은요, 맨 위에 있는 림을 제가 번역을 안 달아놨는데 이게 공식적인 번역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번역한다면은 역이나 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분류법에서 역은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그리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영어들이 있죠. 맨 처음에 뭐 바이럴라든가 바이라, 리렐 뭐 이런 거, 바이럴 이런 건 이제 그 분류 단계에 속하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때 그 카테고리를 특성을 드러내는 어떤 말 뒤에다가 저 단어들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저 전미사를. 그래서 림 같은 경우에는 끝에 반드시 저 VIRIA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류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는 저 암호부터고요. 폴리도비리네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죠. 네, 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뭐 11월 에펙트 뭐 이게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사스코브2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 건요, WHO에서 정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이름이지 바이러스 자체의 이름은 아니에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ICTV가 어떤 분류 기준을 사용하느냐 는 사실 ICTV의 분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해요. NDP라던가 비리온이라던가 뉴클레오 캡시드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까요? 원래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비리온이라는 거는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어떤 무생물과 같은 상태를 비리온이라고 불러요. N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안에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단 말이죠.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중에서 바이러스의 몸체를 구성하지 않고 이 세포에 작용하는, 세포 속에서 세포의 유전자를 끊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을 NDP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 캡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산이 들어있고 껍질이 있어요. 이거를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부릅니다. 형태 같은 형태나 성분 같은 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헥사는 아실 거고, 단백질 구조는 껍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이 바이러스마다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유전자 구조는 말 그대로 유전체 구조, 유전자. O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어떤 작용을 시작하게 해주는 효소 같은 건데요. 그리고 우리 유전자 같은 거, DNA 같은 거 우리 복사할 때 원래 DNA를 띄어내는 효소가 있거든요. 세포 안에는, 생물한테는. 그러니까 ORF 같은 바이러스의 ORF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 더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저걸 제가 완벽히 다 이야기도 어렵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한 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요거 있죠? 과 코로나 비리데. 여기에 바이러스들은 이름처럼 태양의 코로나를 떠올리게 하는 스파이크 모양 단백질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 그릴 때 이런 모양을 그리는데 저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어류, 조류가 감염되는 바이러스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사스코브2가 속한 데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인데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NDP 중에서 NDP1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NDP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ICTV 분류 체계에서의 종은 생물 분류에서의 종과 달리 굉장히 느슨한 개념이에요. 분류 개념이에요. ICTV 사이트에는 바이러스의 종을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개체들의 집합.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많은 특성이 비슷하기만 하면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대충 비슷하면 같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스코브2가 속한 과의 경우에는 복제 요소와 90%만 일치하면 같은 종이라고 치고 46% 이하여야 다른 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90%면 높은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유전자랑 효소는 다른 개념이라 인연 비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이랑 침팬지의 유전자 일치율이 거의 96%에서 98%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물고기가 제브라피쉬라는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랑 인간의 유전자 일치율이 90% 정도가 돼요.
초파리도 75%는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라는 경계가 굉장히 느슨한 경계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굳이 이렇게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은 아까 저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지도에서도 봤듯이 바이러스가 워낙 돌연 변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게 잡아주지를 않으면 유의미한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한 사이트들이고요.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뭐 질문 같은 거 할 거 있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윤광 학생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직접 그 영어로 된 그 자료까지 수집해가면서 해석해가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류 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인상이 깊어요. 이게 생물은 같은 종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 생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인데 아주 막 이렇게 엄밀한 건 아닌데 이제 대충 서로 생식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면은 같은 종으로 분류한다라는 이제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는 게 있죠. 생물은 이제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러스는 이게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거나 이런 게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교환하거나 뭐 유성생식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더 그런 종 개념이라는 걸 잡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볼티모어 체계라든가 ICTV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여러분들 바이러스 요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이렇게 난리인데 여러분들 우리 지식을 많이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바이러스 볼티모어 분류체계에서 보면은 DNA가 요 ssDNA가 있는데 요게 SS가 싱글 스트랜드거든요. 원래 DNA는 이중 나선이고 RNA는 단일 나선이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단일 나선 DNA가 있고요, 이중 나선 RNA가 있어요. 여기 dsRNA, 그렇죠? 이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신기합니다. 다양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